김명현 예비후보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가덕병주 공천도 일찍 받으시고 가장 안정적으로 선거운동을 돌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장 선거의 필승 전략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면면을 보고 또 공약, 그동안의 지역의 평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심판을 받는 건데 주로 이제 대통령 그 중간에 그 성적을 놓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같아서가 아니라 기본 원칙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질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어떤 거든 그 개혁은 시작에서 중간 단계에 가면 무리가 많이 따라요. 그리고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걷어내려는 세력과 또 그대로 있고 싶은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뺏기는 듯한 사람들이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은 평가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5년 임기 중에 초반에 지지율에 연연하면 전임 정권 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개혁을 못해요. 그대로 그냥 서버리면은 지금 그 결과가 국민연금 5년 동안 변화가 없었잖아요. 국민연금은 법으로 그 60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해 있어요. 임기 중반에 모든 대통령들은 기금운용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를 60년을 보장할 수 있게끔 지급률이나 또 걷는 이런 그 율을 다 고쳐갖고 후대까지 안정하게 갈 수 있게끔 이걸 고치는데 안 하잖아요. 지지율에 따라가다 보면 이런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손을 대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5년 동안 이 정권은 뭐 했나 이런 평가를 받죠. 그것은 더 가혹하고 혹독합니다. 근데 본인이 비판받는 것보다는 국가가, 국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니까 국가의 경영에, 운영에 책임을 맡은 대통령은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대로 전문가들이 만든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소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또 총선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여당 후보들의 도리다. 또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산의 국회의원 의석이 한석 줄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 안산의 퇴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 한 분의 후보도 내 탓이오라고 회고하시는 분이 없었다는 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후보님 역시 안산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하셨고 시의원 한 번, 그리고 또 두 번의 국회의원은 역임하셨습니다. 안산 현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안산에서 정치 활동 중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부터 그런 시작을 하죠. 내 탓이오. 제 책임이 큽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안산시의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고 또 12년부터 20년까지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물론 여당, 야당을 다 했어요. 국정 운영에 제가 관여했지만은 안산시가 이렇게 인구가 줄고 발전을 못하고 이렇게 인근시에 인구가 이렇게 유출되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야 물론 12년 동안 민주당 그 시장이 12년 동안 하면서 책임이 있다고 피해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은 그건 여든 야든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진단을 하면은 우선 교육이 무너졌어요. 제가 시의원할 때 안산시에 고등학교 평준화를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때 그것을 투표로다가 여론조사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다수가 다 평준화를 원했죠.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됐어요.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았던 학교들이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교육열이 높았던 그런 학부모들은 인근시의 교육 환경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마 사회자께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제 주택 거주 정책인데, 이것은 시 재정 운영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거대한 국가공단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전국에 거의 제일 많을 정도로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근데 이 중산층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반환공단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이 반환공단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고 지방으로 가고, 거기서 돈이 풀려야 되는데 돈이 안 풀리니까 여기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그런 이제 경제적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망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거주 환경이에요. 주거 환경. 예를 들면 공단에 있는 경영자들이 나는 뭐 요즘 큰 집이 필요하다. 또 나는 그동안 자수성가하냐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노부모 모시고 좀 전원주택 줘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수요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고 택지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도시형 원룸이라든지 또 불법 증축한 원룸들, 이런 데들이 다 세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은 또 아까 전자 얘기했던 그런 수요를 갖다가 내모는 그런 것들이 됐어요. 특히 이제 연립주택이라든지 저층 아파트들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평형이 전부 국민주택 평형으로 아주 획일화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모델의 사람들만 안산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가계를 이루어서 위로 부모를 모시고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안정되게 학군이 형성되고, 이런 수요들이 여기 사라져야지. 그래도 인구 구조도 적당하고 그러면서 재정이, 그런 분들 지방세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안정되게 운영이 돼야지 시가 아주 균일하게 이제 발전도 하고 유지를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거의 나갔잖아요. 이런 환경도 안산시가 붕괴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자면은 이제 원곡동 같은 데들이 과거에 이제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사실 이 내국인들이 적응하기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국인들이 나갔죠. 그래서 이 들어온 사람보다는 나간 사람이 많으니까 한때 공동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 외국인들이 더 채워갖고 지금은 꽉 찼습니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들이다 보니 우리 안산시의 순인구에서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한국인인 우리 안산 시민들은 빠져나가갖고 줄고, 그 빈 집에는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각 동마다 빈 집이 있는 건 아닌데 방은 꽉 찼는데 인구는 왜 줄었을까? 그분들이 인근시로 다 빠져나가고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국회의원 선거구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되는 인구에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 시가 행정적인 수요는 이렇게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부에서 분권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되니까 시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층보다는 수요자들이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면 자립도도 낮고, 또 우리 안산시가 지금 그래서 뭐 30%대 그 초반에 30% 초반에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또 복지비가 복지 분야의 그 재정이 예산이 올해 50%를 넘었죠.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앞으로 안산시가 누가 맡든 간에 시 재정 경영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주 생각도 못했던 예리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재임국회의원으로도 역임을 하셨는데요. 저는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 그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점하고 좀 이 선에서 멈추시고 3선에 못 넘어가셨는데, 좀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좀 미련이 남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전반기 하면 후반에 바뀌고, 또 초선에 있으면 재선되면 또 바뀌고 하는데,
처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부분,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또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됐을까? 그걸 다 내가 파악하고 뭔가 좀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후반기로 바뀌어가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안산시는 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 남은 유가족들을 제가 이제 케어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하려면은 이 상임위원회에 남아 있어야겠다. 그래서 4년 내내 하다 보니 점점 복지에 대한 수요, 또 개선책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뭔가 자립을 지원해 줘서 빨리 탈수급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고 또 거기에 이 종사하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분들이 종사자들이 너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처우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늘리고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호봉제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직종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럴 때 이제 좀 그분들하고 몇 년을 노력해서 이게 개선되고 어떤 거는 8년 동안 제가 주장을 했는데 안 되고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2년 후에 그게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저 다음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잊지 않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야 결실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저는 보람도 느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떠오르는 거는 아이들, 장애인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좀 더 달래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발굴해서 찾아가는 그런 법적인 근거 또 국가의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저한테 큰 경험이 되겠고 아쉬운 것은 이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노인 빈곤율도 너무 아주 처참한 환경이고 또 우리나라는 결핵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결핵에 대해서 벌써 다 잊어먹었는데 OECD 중에서 결핵 발생률 1위, 재발도 1위, 사망률 1위. 우리가 4관왕인가 그래요. 이제 이것을 결핵병원 같은 것을 좀 더 지원해서 체계화 시켜갖고 이것을 뿌리 뽑지 못하고 나왔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지금도 일선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분들이 고생한 대가에 비해서는 다른 직종에 다른 직역에 일하는 사람들에서 그 처우가 너무 한심한 정도예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좀 확립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 아쉽습니다. 저나도 기억 남는 게 중형염법이라 해서 당구장에서 건강검진을 담배를 못 피게 하셨던 것도 우리 의원님 작품 아니신가요? 저도 당구를 쳤으니까 당구가 제가 300 당구를 쳤어요. 일찍 당구를 배우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안 가고 우리 아이들도 간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 사람이 피고 끄면 이 사람에게 동시에 물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느 누구든 한 명은 피게 돼 있어. 그건 첫째,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건 운동이 아니라 연기 속에서 아주 건강을 해치는 시간이죠. 또한 종사자들, 거기 사장님들이나 뭐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은 하루에 12시간을 거기서 일하면 12시간 내내 담배를 피는 것처럼 똑같은 간접 흡연이 얼마나 그 간접 흡연에 대한 폐해가 심합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초선 때 한번 당구장 금연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종사자들이 반대를 해갖고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철회를 했고. 근데 두 번째는 한 번 더 시도하니까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자기들도 죽겠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넘어갔고 또 그걸 하다 보면 뭐 스크린 야구장이나 이런 또 실내 스크린 골프나 실내 운동들이 많은데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운동들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체육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유사한 운동 종목 중에서 분류가 안 됐던 거를 갖다 포함이 안 됐던 것을 체육시설로 포함을 시켜서 적용을 받게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선거운동 하면서 당구장을 꼭 다 들려요.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제 벌써 다 잊어먹었어. 제가 그렇게 욕을 먹고 만든 법인데 다 잊어먹었어, 당사자들은.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갖고, 이거 제가 만들어갖고 얼굴도 옛날에 시꺼맸는데 지금은 좀 허해졌고 아주 좋다고, 혈색도 좋고 얘기를 하면 좀 뭐 웃고 나오고 그러죠. 아, 그럼 그게 당구장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밀폐 시설에 이제 체육 시설에는 체육시설도 포함된 그냥 흔히 당구장 금연법 그랬는데,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을 할 때에는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만들게 법으로 강제화시킨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들어가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참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받으셨던 소상공인 그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최근에 여기 앞에도 현수막에 걸려 있지만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그 청소년 허위 신분증 제시로 인한 억울한 행정 처분을 면제하려는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이게 좀 잘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소상공인 그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했었어요. 원내대표가 그걸 좀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도 제정을 했고요. 근데, 소상공인들은 왜 이렇게 홀대를 받냐면, 소상공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업처럼 이 업무가 분장돼 있지 않고 사장인 나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뭔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걸 입법 청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먹질 않아갖고 정부나 국회에 좀 항의 집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세력이 많이 모여서 어필을 해야지 언론이 주목하고 언론에서 떠들어줘야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고쳐줘야 되는구나, 또 잘 보이려면 우리가 먼저 고쳐줘야 되는구나 하고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거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하루 문 닫고 오지, 이 중요한 거에 사람이 안 모이니 어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절박한 분들은 못 오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을 때일수록,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모여서 싸워줘야 될 사람들이 그때는 이미 너무 힘이 빠져갖고 오늘 장사해야지, 오늘 뭐 밀린 거 내야 되고 안 하면 내일 부식이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게 현실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안 모인다, 이게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안 모여서 그렇게 크게 어필이 안 되니까 그냥 신용만 하지, 정말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뭘 어려워하는지, 예? 최저임금을 정부가 기준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놓고 강제화시켰을 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줘야 될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언제까지 줘라. 이건 개인 간의 약속에 의해서 입장을 이해하고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정부가 짧은 시간에 강제로 끌어올리려다 보니 어려워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어필도 못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상당히 적극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이제 도와줄 그럴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어려워요.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였죠? 저기 청소년 허위 신분증.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공약으로 이것을 내걸었는데, 고의적으로 일탈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 뭐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서 갖다 주고 막 하다 보니 이제 정신이 없을 때도 있고, 또 그냥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서 하다가 쓱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착한 청소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탈을 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손님 없을 때 일일이 다 신분증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아이 저 집 가지 마 뭐 이렇게 되면 장사에도 지장이 있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 생활하기가.
이래서 정말 본인은 철저하게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에 엮여갖고 잘못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행정적 처분을 좀 면해 주는 것이 하나의 소상공인들의 지금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선거 직전에 이게 이렇게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저것은 이제 우리가 저렇게 하지만은 또 이 당사자들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각 지회 그런 협회 조직을 통해서 아마 전달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획기적이고 저도 이거 억울해하시는 그 소상공인들 많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웠는데 어제 소상공인들도 가려운 부분을 먼저 긁어주신 것 같으셔가지고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그냥 우리 독자나 유권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산을 쭉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안산에 대한 변천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산은 사람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다시 재도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KTX가 이제 설계비까지 설정이 됐었고 지금 그 기간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어요. 완공 기간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또 여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향이지만 빨리 정상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좀 보시고 또 실적을 보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GTX를 1호 공약으로 그때 해서 이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성과를 냈냐 이런 걸 떠나서 누구 머리에서 이것이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해놨습니다만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당이 됐으니까 시장님도 저하고 같은 당이고 대통령께서도 저하고 같은 당이고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제 책임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서둘러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안산의 이 품격을 높이는 그런 성과를 내가 내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다시 제가 재도전을 합니다만은 그런 성과 그리고 이런 걸 판단해서 제발 당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지지하는 정당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런 투표를 하시지 말고 그동안의 실적과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내세우는 비전 이런 거 그리고 그 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시장 경제에 맡기고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인가 내가 사업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살아가는데 이 정책이 맞는지 아니면 국가가 관여하고 통제해서 임금이나 성장 이런 걸 갖다가 강제해서 관여해갖고 성장을 추락시키고 이웃나라한테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또 내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또 우리 근로자들을 일터가 자꾸 줄어들어갖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게끔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정당이 옳은지 이 두 가지를 놓고 투표를 하는 이런 선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간곡히 우리 안산 시민들께 부탁을 드립니다.